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매년 인류의 미래를 논하던 권위 있는 장소에서 한 저명한 석학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굳건한 경제 이론과 복잡한 통계 자료가 가득한 스크린 앞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통계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한 힘에서 비롯되었죠.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만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회의장을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석학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술렁였고 일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제게 지독한 불운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유엔 산하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촉망받던 젊은 연구원이었고 늘 그렇듯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씁쓸해 보였어요.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초고도 성장에 대한 분석이야.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으로 그들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분석되어 왔으며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의문을 읽기라도 한 듯 팀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이번 연구는 기존의 모든 이론을 뒤엎을 수도 있는 가설에서 출발한다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의문점 말이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서부터 무거운 위압감을 느꼈어요. 저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은 모두 서구권 최고의 석학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서구 중심의 경제 이론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선임 연구원인 헨리 박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라니 재미있군.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서구의 막대한 원조와 지정학적 운이 결합된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특수한 사례일 뿐이라고. 다른 팀원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위대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편협하고 오만한 시선에 강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오로지 서구에서 만들어진 경제 모델만을 맹신했어요. 투입된 자본, 노동력, 기술 이전과 같은 계량화된 지표들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어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 숫자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점점 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동성과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서구 이론의 종속 변수에 불과했고 저는 그런 오만함과 불성실한 연구 태도에 강한 반발심을 느꼈어요.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게 할당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자료에는 한국 전쟁 이후의 참담한 경제 상황, 그리고 서구의 원조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한 귀퉁이에서 낡은 신문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발행된 기사였는데 한국의 한 지방 공장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공장은 완전히 전소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노동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 잔해를 치우고 다시 공장을 일으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민족이라는 외신 기자의 짧은 평가가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사를 언급하며 한국인들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을 때 헨리 박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젊은 연구원, 우리는 과학을 하는 것이지 감성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네.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학문적 엄밀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야. 우리는 오로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다뤄야 하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팀원들은 저를 향해 비웃었고 저의 제안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서구 중심의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인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척하는 오만함을 보였죠. 저는 그들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조직 내에서는 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저만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서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라고 비꼬았고, 저는 그들을 현실을 외면하는 오만한 학자들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는 저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저는 고립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성공을 그저 운 좋은 우연이라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춰 데이터를 정리하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파동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억압과 무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파동의 근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에 맞서 저는 진실을 향한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엄청나 보였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갇혀있지 않고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고 싶었으니까요. 제 연구는 이제 그 무언가를 찾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요소들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뛰어난 적응력과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위기 극복 능력이었죠.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960년대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 산업 기반을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밤낮 없이 땀을 흘렸던 이야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던 사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의에서 이러한 가설을 제시했을 때 팀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헨리 박사는 제 말을 중간에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적응력과 위기 극복 능력이라고? 그건 경제학적 용어가 아니야, 젊은이. 자네가 말하는 것은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네.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민족성에 대한 낭만적인 신화를 쓰려는 것이 아니야. 그의 말에 팀원들은 일제히 동조하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들은 제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이라고 깎아내렸고 저의 접근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신은 경제학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제도적 효율성이라는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고 그 틀을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이단아처럼 취급했어요. 그들의 방해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며 관련 자료 접근을 막았어요. 제가 어렵게 확보한 일부 보고서와 논문들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헨리 박사는 제게 자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한국의 성공은 서구의 원조와 기술 이전 덕분이라고. 자네는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편협한 사고에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재확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의 연구 방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한국의 역사와 사회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외에 다른 출처들을 찾아보았고 오래된 서적들과 외신 기사들을 뒤지며 그들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 운동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협력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공동체 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땀 흘려가며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강력한 집단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팀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헨리 박사는 제 말을 비웃으며 그것은 그저 독재 정권이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네. 자네는 정치적 선전물을 가지고 와서 학문적 근거라고 우기고 있어. 그들의 성공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만 논해야 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고했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저를 정신나간 민족주의자라며 비난했고 저의 모든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팀 내에서 저의 존재는 투명인간과 같아졌어요. 그들은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 연구를 방해하며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견고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그들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팀원들의 노골적인 방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며 막아섰던 모든 길이 오히려 저에게는 진실을 향한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거든요. 저는 기존의 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 오래된 기록 보관소와 국제 구호단체의 비공개 문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를 낭만주의자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들이 무시했던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은 곧 예기치 못한 우연한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그날도 저는 먼지가 가득한 기록 보관소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낡은 서류철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문서들 사이에서 저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활동했던 한 해외 원조기관의 기밀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팀원들은 물론 아마 헨리 박사조차도 알지 못했을 자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펼쳤고 그곳에 담긴 내용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전무하다. 산업 기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국민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미래는 암울하며 자생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비관적이어서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이 자료는 헨리 박사를 포함한 팀원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우연히 성공한 특수한 사례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편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넘길수록 저는 뜻밖의 문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비관적인 통계 자료와 분석들 사이에서 마치 누군가의 고뇌가 담겨있는 듯한 문장들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존을 향한 끈질긴 의지는 경이로울 정도다. 폐허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서로를 돕고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키려 한다. 이 문구는 비공식적인 메모 형식으로 보고서의 여백에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고서를 작성한 누군가가 공식적인 분석과는 별개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구들을 읽는 내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 내면의 끈질긴 의지와 서로를 향한 강한 유대감은 잃지 않았던 것이죠. 경제학자들의 차가운 시선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비록 한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놀라운 정신력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한국과의 비극적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품에 안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헨리 박사와 팀원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들이 이 자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비과학적이라며 폄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헨리 박사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서류철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낡은 서류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가져온 건가? 이미 폐기된 보고서일 텐데. 그리고 여백에 쓰여있는 저런 감상적인 문구는 아무런 학문적 의미도 없다네. 자네는 계속해서 증명되지 않는 신화에 매달리고 있어. 그의 비난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문구들은 단순한 감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통해 그들이 가진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들 내면의 불굴의 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헨리 박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손에서 빼앗아 던져버리며 이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할 거라면 자네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할 걸세. 위원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게.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져버린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여전히 생존을 향한 끈질긴 의지는 경이로울 정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문구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가설을 증명할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발견한 낡은 기밀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설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고 동시에 저를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끈질긴 의지와 위기 극복 정신이 그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팀원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정해놓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오로지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저의 이러한 단독 행동은 곧 팀을 관리하는 고위 관계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관계자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헨리 박사를 비롯한 몇몇 팀원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고위 관계자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팀의 연구 방향을 무시하고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매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사실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경제 지표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특별한 힘이 그 기적을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대답에 고위 관계자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자네의 그런 주장은 학계의 정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발상일세. 유엔 경제개발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서구 경제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모한 시도라고. 우리는 자네와 같은 감상적인 연구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네. 그의 말은 저에게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헨리 박사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내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불굴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성장을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진심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저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겠네. 하지만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연구는 중단되어야 하네. 만약 자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위험한 연구를 계속한다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이 위원회에서의 경력은 물론 학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야. 그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가 해왔던 모든 연구 성과를 삭제하고 위원회 내에서 저의 입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자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견고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연구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데이터나 이론을 넘어선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정신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진실을 묻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고위 관계자의 경고와 팀원들의 노골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제 연구를 비밀리에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저는 한국인의 위기 극복 정신을 증명해줄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죠. 저는 헨리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은 자료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1997년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아시아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각을 넘어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수많은 자료들을 뒤지던 중 저는 믿기 힘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한국의 상황을 다룬 외신 기사였는데 기사 내용은 참담했어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모습은 마치 제가 발견했던 1950년대의 기밀 보고서처럼 절망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는 저를 충격에 빠뜨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IMF의 구제금융 소식에 한국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곧바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금부치들을 들고 은행으로 향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 국가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즉시 관련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는 이빨에 밝힌 금리까지 꺼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기부하는 모습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굳건한 희생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운동을 통해 모인 금의 양은 무려 227톤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한화로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은 행위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비범한 협력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서구의 경제 이론은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들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찾고 있었던 한국의 진정한 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였어요. 1950년대 폐허 속에서 피어났던 끈질긴 의지가 1990년대 외환위기 속에서는 강력한 공동체 정신으로 진화하여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성공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이 운동이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선 인류학적, 사회학적 의미를 가진다는 저의 분석을 담았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비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자본과 기술이라는 차가운 숫자만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낸 것이었죠. 이 보고서는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저의 연구가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 혹시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헨리 박사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통계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기존의 낡은 이론에 굴복하는 것을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에 갇히지 않고 저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1960년대 서독으로 떠났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떻게 고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가진 공동체 정신이라는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이 공동체 정신과 인간 중심의 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가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글을 썼죠. 이 보고서는 저의 학문적 양심과 신념, 그리고 제가 마주한 한국인의 위대한 이야기가 담긴 결정체였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결국 팀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더욱 거세고 직접적인 압력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했을 때 연구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헨리 박사와 팀원들이 제 책상 주변에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고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헨리 박사는 제게 다가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우리가 자네에게 경고했을 텐데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아직도 그런 허황된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마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공동체 정신? 감상적인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통하는 거야. 우리는 엄밀한 과학을 하는 학자들이라고. 당신의 주장은 학문이 아니라 신화야.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감성팔이를 하려는 것뿐이잖아. 그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의 일부를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제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연구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고 비난하며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의 공격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견고했고 그들의 비난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 연구가 감상적인 것일까? 내가 서구경제학의 낡은 틀에 갇힌 그들의 시선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들의 압력과 조롱 속에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학문적 지식과 제가 발견한 진실이 충돌하면서 제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고위 관계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팀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늦게 처리하는 등 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그는 학문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저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자네는 이 위원회에서 더 이상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조직의 압력과 동료들의 비난 속에서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결국 위원회 공식 심사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립과 압력을 이겨내고 제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저의 연구를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속은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사장은 이미 수많은 석학들과 위원회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딱딱한 경제학 보고서와는 다르게 한국의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의 가설을 풀어냈습니다. 저는 1950년대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자 심사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헨리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학문적인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감성팔이를 하고 있네. 자네가 제시한 금모으기 운동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이야. 우리는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네.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몇몇 심사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심사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를 폄하하고 저의 주장을 비과학적이라며 규정하며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헨리 박사의 질문에 굳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박사님, 금모으기 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선 인류학적, 사회학적 의미를 가진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낡은 이론을 벗어나 인간 중심의 가치로 경제 성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에 일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헨리 박사의 말에 힘을 실어주며 저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네의 주장은 기존 학계의 정설에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세. 만약 자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들이 부정당하게 될 거야. 자네는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건가? 그의 위협적인 발언에 심사장은 격렬한 논쟁과 대립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심사위원들과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언쟁이 격렬하게 오갔고 저는 그 논쟁의 한복판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과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가 가진 진실을 끝까지 외쳤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힘을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부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반격이 단순히 언쟁과 대립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주장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고 저는 그들의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저는 고위 관계자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걸세. 우리는 자네의 보고서를 위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걸세.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들의 반격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저의 보고서 자체를 왜곡하려는 비열한 음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심사장에서의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뒤로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위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위 관계자의 경고는 제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저의 결심은 곧 그들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개 심사 발표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파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시도해도 파일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해킹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며칠 뒤 그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파일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다른 파일이 대신 저장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저의 보고서를 강제로 수정하고 저의 컴퓨터에 새로운 파일을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파일의 내용은 저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의 성공이 서구의 막대한 원조와 지정학적 운, 그리고 우연에 기인했다는 내용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밤낮 없이 썼던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적은 재현 불가능한 특수한 사례이며 서구의 경제 이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고위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그 보고서 말인가? 자네의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수정했네. 우리는 더 이상 자네의 감상적인 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저의 분노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그는 저의 학문적 양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짓밟고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음모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왜곡된 보고서를 그대로 발표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저의 모든 경력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할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위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학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포기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된 진실을 말하고 제 미래를 지켜야 할지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홀로 남아 저는 고뇌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1950년대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대한 정신을 외면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왜곡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자 학자로서의 저의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열릴 공개 심사 발표에서 왜곡된 보고서 대신 제가 직접 쓴 진실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그들의 비열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었던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떠올리며 저 또한 그들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곧 그들의 위대한 정신을 담은 저의 발표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개 심사 발표가 있는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함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비열한 음모와 압력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왜곡시킨 보고서 대신 제가 밤낮으로 매달려 완성한 진실된 보고서를 들고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장은 이미 수많은 석학들과 기자들,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저의 발표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섰고 제 앞에는 그들이 왜곡시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제 손에 들린 진짜 보고서를 꺼내들었어요. 그 순간 발표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헨리 박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제가 지난 수년간 연구해온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그들의 왜곡된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
즉 한국의 성공이 서구의 원조와 우연에 기인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멸망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멸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보고서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 내면에 존재하는 특별한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1950년대의 기밀보고서에 담긴 생존을 향한 끈질긴 의지는 경이로울 정도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그들이 가진 정신적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강력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희생정신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경제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 발현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발표장 곳곳에서는 탄성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저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정부와 학계는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저에게 접촉해왔죠.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가졌던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 남미 국가의 경제부 장관은 저에게 우리는 당신의 보고서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당신이 말한 그 위대한 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동 연구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팀원들이 저를 비과학적이라 비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저의 보고서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서구 중심의 경제 이론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했지만 저의 보고서는 인간의 협력과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졌고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의 성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제가 발견한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저의 연구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위원회 내부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연구를 위험한 발상이라며 압력을 가하고 보고서를 왜곡했던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되었고 저는 그의 해고 소식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한때 저의 적이었던 그 역시 낡은 패러다임에 갇힌 채 진실을 외면했던 한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의 해고는 위원회가 이제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할 특별조사팀이 발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어요. 한때 외로운 이단아로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위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뢰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조사팀에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헨리 박사는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그를 비롯한 팀원들은 이제 한국의 위대한 정신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명확했어요. 유엔 경제개발위원회는 한국의 성장 모델을 새로운 인류의 성공 모델로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들은 유엔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꺼이 모든 자료와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헨리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떠올렸어요. 한때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에 맞서 홀로 싸워야 했고 저의 연구는 감상적인 신화라며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의 환대를 받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과거의 결혼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헨리 박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숫자로만 보던 한국의 성공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저의 가설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기술의 발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강력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저는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 한국의 성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헨리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저를 비웃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다시 서게 된 것에 대해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석학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때 통계밖의 기적이라 불렸던 한국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강연을 시작하며 과거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저의 보고서를 왜곡했던 비열한 음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을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 서독으로 떠났던 한 광부의 이야기, 그리고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통계 숫자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강연장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성공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의 성공이 통계밖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위대한 서사였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서구의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며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의 강연이 끝나자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 속에서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진 진실에 대한 믿음과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외로운 이단아였던 저는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메신저가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연이 끝난 후 연단 뒤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헨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네 덕분에 나는 나의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학자가 된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이론에 갇힌 학자들이 아니었고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강함은 숫자나 통계가 아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꺼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아 얀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빠른 적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자신들을 혁신해온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의 성공을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발표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헨리 박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고위 관계자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증명했고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저의 발표에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 원로 석학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만 매몰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네의 연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세.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연구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진 진실에 대한 믿음과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고, 저의 옆에는 저의 주장에 동조하고 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저의 발표가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고 쏟아지는 기립박수 속에서 저는 헨리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저의 연구를 폄하했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제가 예상했던 분노나 경멸 대신 깊은 성찰과 함께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학문적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이 그 어떤 견고한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제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헨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회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의 발표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만 매몰되어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의 오만함이 이 위대한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겸손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고 저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설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헨리 박사의 내면적 전환은 팀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를 감성팔이라며 조롱했던 마크는 저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비난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이야.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네. 당신의 연구를 존중하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겠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고 저의 연구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이제 한국의 성공이 서구의 원조와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위대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저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발표가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서 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을 칭찬했어요. 그는 저에게 자네의 용기가 위원회 전체를 변화시켰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았지. 이제 우리는 자네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걸세. 라고 말하며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고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내면적 전환을 보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우연히 성공한 특수한 사례로 치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한때 저의 신념을 흔들었던 모든 의문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제 연구가 감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새로운 학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고 저는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완전히 전환되었고 저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전 세계 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은 저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우연히 성공한 특수한 사례로만 치부했던 그들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 그들은 이제 한국의 성공을 인류의 위대한 서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진 진실에 대한 믿음과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와 압력을 이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옆에는 저의 주장을 지지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저의 연구를 존중하며 함께 한국의 성공 모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발표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력 언론과 학술지들이 앞다투어 저의 연구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헤드라인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과 같은 낭만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인간의 가치가 만들어낸 기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의 성공 모델과 같은 제목으로 저의 연구를 조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이론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론 보도와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유엔의 산하 기관들이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과 유엔 인간 거주 계획을 비롯한 여러 기구들은 저의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들은 저에게 공식적인 브리핑을 요청해 왔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 대표단 앞에서 한국의 사람 중심 성장 모델이 어떻게 빈곤퇴치,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힘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는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원조와 기술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